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실의 아스피체 모르템 27번째 시간입니다.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제 소개를 조금 앞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울산의대 서울 아산병원에서 오랫동안 병리과 교수로 일하다가 이제 2020년도에 퇴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출판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이제 허원 미디어 또는 허원 북스라고 하는 출판사의 대표를 하다가 약 2년 전부터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저와 함께 의과대학을 다니고 함께 졸업했던 동기들하고 중심이 돼서 서울 36 의원을 개원해서 이제 환자 진료하는데 제가 이렇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인지 뒤에 소개는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의대 교수로 있으면서 우리 의사들이 병을 고치고 환자를 살리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누구나 맞게 되는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더 환자를 잘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이제 그 소신이랄까요?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제 울산의대에서 학생들에게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수업도 만들고 또 필요한 교과서도 출판사를 하고 있으니까 교과서도 우리 여러 의과대학 선생님들하고 만들고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저도 나이가 60이 넘고 이제 뭐 퇴직했으니까 65세가 넘었죠. 넘어서고 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 나는 어떻게 늙고 죽어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아야 될까가 더 이제 절실한 저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혼자 늙고 혼자 죽기 괜찮을까? 이런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늘 얘기하듯이 죽음을 항상 생각하자, 잊지 말자, 메멘토 모리. 그리고 어떻게 삶을 마감하고 또 그러니까 잘 살다가 삶을 마감하고 죽음을 맞는 게 가능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 방법을 좀 우리 같이 알아보자. 그러는 뜻에서 아르스 모리엔디, 아르스라는 거는 이제 방법, 뭐 아트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두려운 주제인 죽음 문제 이거를 담대하게 맞으면서 마지막을 이제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냥 황당하게 또 황망하게 아무 준비도 없이 죽음을 맞는 것보다는 많이 생각해서 내 뜻대로 한번 죽음을 준비해서 맞아보자. 그러면 그런 뜻에서 아스피체 모르템, 담대하게 죽음을 대면하자, 이런 모토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혼자 늙고 혼자 죽는 것, 이것이 괜찮은 것일까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사진은 뭐 인터넷에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이 비욘디에서 부탁을 받고 이 사르코라는 이 기계에 대한 이제 짧지만 이제 설명하는 영상을 함께 만들면서 이 사르코 내용도 파악을 했고 또 이런 기계가 만들어질 정도로 지금 우리 죽음이라는 게 정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옳으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 기구 안에 이 기구를 만드는데 이제 직접 참여했던 주도적으로 일을 했던 그 필립 니슈케 박사가 지금 기구 안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많이 이 저희 비욘디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당사자가 이제 뚜껑을 닫고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버튼을 누르겠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표시하면 이제 자의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산소가 이제 줄어들고 질소가 들어가면서 산소 분압이 완전히 제로로 떨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숨을 쉬는데 산소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르게 그렇게 되도록 만든 기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에 나왔죠. 이 기구를 사용해서 죽음에 이르겠다라고 신청한 사람이 뭐 300여 명이 되는데 그 첫 번째 대상자를 이분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기구를 사용할 만큼 사용하는데 적합한 대상자가 아니어서 거부를 했고 그분이 실종되면서 사망한 채로 발견돼서 큰 사건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기구는 이제 지금 사용은 할 수 없도록 금지되고 그 사건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길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죽음 마지막 순간을 이런 기구 안에서 보내야 되는가 정말 머리가 아주 복잡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 저를 소개하면서 서울 36 의원을 약 2년 전에 개원해서 의과대학 동창들이니까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죠. 저하고 비슷하거나. 즉, 내일 모레 70을 바라보는 이제 그 시니어 의사들이 환자분 집으로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환자분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 일이었어요. 바로 지난주였는데 병원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따님이 우리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영양주사를 좀 놔줄 수 있겠느냐. 특별히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는 사실 환자분 댁으로 아무 그 병이 없으신 데 가는 건 조금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같이 사시고 딸과 아들은 멀리 산답니다. 할머니가 7년 정도 이 치매인 할아버지를 수발을 들다 보니 최근에 갑자기 할머니가 이제 기력이 떨어지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내과, 뭐 가정의학과 동네에 있는 의원에 가서 영양주사를 맞기는 했는데 이제 가기도 좀 힘들어지고 효과도 조금 떨어지니 좀 의사 선생님이 와서 주사를 놔줄 수 없겠느냐는 요청이었어요. 이 요청을 받고 이제 저와 간호사 선생님이 함께 가서 주사를 놔드렸는데요. 두 분이 살다 보니까 정말 이분이 치매 할아버지는 계속 방에 혼자 누워 계시고 할머니는 기운이 빠져서 움직이를 못 하시는 이런 이제 집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나이 들면서 어떻게 어디에서 지내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 들고 병 들고 늙으면 아까 이제 환자분 말씀드렸는데 환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노쇠해서 그래서 기력이 떨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 언젠가 늙고 개 중에는 심각한 병을 앓다가 결국은 이제 세상을 뜨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은 결국 정상인이 아닌 비정상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비정상인, 노인, 죽음에 이제 곧 이르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불편하지 않게 그 상황에 맞게 사회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배려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사회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선진 사회가 되는 건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보내야 할까? 사실은 제가 몇 달 전에 어디에서 죽음을 맞는 것이 좋을까 이런 주제로 요양병원, 병원, 요양원, 집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그 방송한 후에도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마지막을 어디서 보내는 게 정말 옳은 것인가? 뭐 옳다기보다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식구들하고도 마지막에는 어딜 가야 될까? 시니어 타운에 가야 될까? 그냥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던 가운데 10월 초인 것 같아요. 우연히 TV를 보다가 EBS TV 채널에서 내 마지막 집은 어디인가라는 큰 제목으로 3부작 다큐멘터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유심히 보고 또 다시 못 본 것도 찾아보고 했는데요. 제가 좀 아쉽게도 이거 이미 5월 달에 EBS에서 방영을 한 프로고 영상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3부작인데 1부는 제목은 완벽한 하루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호스피스 기관에서 임종을 맞는 분들이 정말 어디서 어떻게 마지막을 보내야 될지 불안했는데, 이 호스피스에서 완벽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고요. 두 번째, 집에서 죽겠습니다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위암 말기인 할머니가 집에서 할아버지의 수발을 들면서 아주 즐겁게 지금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집에서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3부는 제목이 좀 씁쓸한데요. 죽는 것보다 늙는 게 두려운, 사실은 이게 저의 문제인데요. 죽는 거는 조금 더 나중인 것 같고, 사실은 늙어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 어디서 이 나이 들면서 어디서 지내는 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일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3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좀 순서가 바뀌면 좋겠어요. 죽는 것보다 늙는 게 두려운,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집에서도 죽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 안 되는, 그렇게 안 되는 정말 통증이 심하고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호스피스에서 완벽한 하루를 보내고 가시면 좋겠다, 이런 것으로 1, 2, 3부가 거꾸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그냥 장면들인데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죽는 것보다 늙는 것이 두려운이라는 3부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일본 이야기와 미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건 신체 억제 폐지 후쿠오카 선언이라는 건데요. 사실은 그 일본도 197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50년 전에는 지금 저희가 우리 국내에서 요양원에서 가장 가족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요양원을 보내드렸더니 거기서 움직이지 못하게 손발을 묶는 일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저희가 환자분 댁에 가면 코로나 이제 감염으로 요양원에 계시던 분들 다시 집으로 모셔온 그런 식구들이 하는 얘기가 가시기 전보다 더 기력도 없고, 그리고 나오셨는데 여기 손발에 멍도 들어있고, 또 실제로 요양원에 가서 부모님을 뵈면 이렇게 묶어놓는 일도 있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 자제할 수 없는, 주변에서 간병이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사람을 이제 요양원에서 한꺼번에 보다 보면 조금 더 심하게 그렇게 이제 신체를 구속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도 이 영상을 보니까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지금과 비슷하게 끈으로 묶어놓고 기저귀 채워놓고, 또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좋은 기저귀가 아니었기 때문에 천기저귀를 채우고 거기에 소변이나 대변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비닐로 이 아래를 꽁꽁 이렇게 싸는 그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간호사분과 또 뜻을 같이 한 병원 원장님이 이 신체를 억제하는 거를 이제 하지 말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인에게 자유와 긍지와 평화를, 신체를 억제하지 않기로 결의한다. 그리고 병원 내부 시설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한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신체 억제 폐지 운동을 함께 벌이자 이런 얘기를 해서 일본은 이게 지금 1998년도인데요. 일본은 지금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이 사진은 이건 뭐 일본 지금 그 노인분이 살고 있는 방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독거노인들 방문해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여긴 그래도 이렇게 밝은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지 않습니까? 빛도 들어오지 않고 또 짐도 너무 많아서 어떻게 저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해놓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일단 이렇게 꼭 필요한 것만 두고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요양원인데요. 여기 공동시설이죠. 이게 뭐 집 같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자세히 보면 이런데 이제 소독제가 놓여 있고 또 여기 이렇게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 해놓은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반 가정집은 아니구나 알 수 있는데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양원들이 일본에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여기도 역시 입구인데 집 같죠. 내 집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식당 역시 뭐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그냥 집에 식사하는 곳이 좀 테이블이 여러 개 있는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인데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이제 그 간병인 또는 요양보호사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어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도와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요양원 문제를 사실 어디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가족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어르신을 이제 집에서 모시고 가게 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미 저기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사설 요양원이냐 국공립 요양원이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요양원에 직접 가보셔야 되죠. 여러 군데를 다녀보시기 바라고 또 가족들이 찾아뵙기 좋은 그런 거리에 있는 요양원, 요양병원을 찾으셔야지 되고요. 일단 시설, 구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히 자세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근무표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와주는 분들하고 입소한 사람의 비율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시설 비용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보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비용이 싼 것도 이상한 거고요. 그래서 적정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일본 요양원 원장님이 방송에서 제가 본 건데요. 우리 여기 냄새가 어떠냐라고 이제 기자한테 물어봐요. 냄새 안 나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억제를 하면서 기저귀를 채우고 하면 그 대소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자체에 이제 공기가 탁하고 그런 냄새가 배어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요양원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냄새 이게 청결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확인하실 때 실내에서만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야외 활동도 하고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야외 활동을 하려면 인력도 들고 노력이 많이 들겠죠.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 믿을만 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이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하고 돌봐주는 분들이 어떤 그 분위기로 서로 지내고 있는지를 잘 살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으면 역시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냉랭하거나 또는 요양보호사하고 환자들의 이 유대 정도가 이렇게 잘 소통이 되고 있지 않은 곳은 선택하지 않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을 언제 보내야 되느냐? 저도 그게 참 궁금해서 요양병원을 하시는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족들이 돌보는 분들이 이제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분을 돌보는 분의 생활이 망가지는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하시는 것이 옳다, 이런 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뜻밖이었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돌보는 사람들이 기꺼이 어르신, 노인, 병약한 분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이게 제대로 된 돌봄이 이루어지니까, 돌보는 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점이 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뭐 이런 곳으로 옮겨 가시는 거를 생각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간병은 아이를 키우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기본적인 것, 먹는 것, 그 다음에 싸는 것, 그리고 깨끗한 것. 그래서 식사와 배설, 목욕, 이게 간병의 3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집에 계시거나 이 세 가지가 잘 유지되면 건강하고 그나마 편안하게 마지막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6번째 시간에 이제 이런 그 요양원이나 또는 돌봄이 잘 이루어지려면 일본에서는 개호보험,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200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보험을 활용하고 계시죠. 요거에 대해서 이미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혼자 늙고 혼자 죽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해서 여기 지금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은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우리가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에도 가입되어 있고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등급을 신청해서 등급을 받아야 이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장 심한 분들 1등급 거의 이제 와상 상태로 누워 있는 분들은 약 200여만 원 월, 또 5등급인 경우에는 약 110여만 원, 그리고 인지 기능이 떨어진 그런 이제 치매 또는 경계 부위에 있는 그런 분들은 60여만 원, 이렇게 한 달에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험을 통해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그리고 또 도구들 필요한 이제 침대라든지 휠체어 같은 것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주 야간 보호, 그러니까 낮에 가서 이제 생활하는 또 단기 보호, 이런 것들을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참고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나 방문 요양만 받는 분들만 생각했을 때도 사실은 충분히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으로 모든 그 돌봄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와상 상태로 누워 계시는, 전혀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이 보험 안에서는 하루에 최대 4시간까지, 그리고 한 달에 뭐 28일이나 30일 이 정도를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머지 시간도 누군가가 돌봐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만으로는 간병을 다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이제 따서 가족을 돌보는 분들에게는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보험 금액 중에 얼마를 또 주는 이런 제도까지 마련되어 있지만, 그래도
필요한 수요와 또 공급, 즉 돌볼 수 있는 그런 요양보호사가 서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굉장히 간병비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너무 아마 지금 집에 돌봐야 되는 어르신, 노인들이 있는 집에서는 간병비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떠 있는 간병비, 뭐 이게 누구나 이제 볼 수 있는 거여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돼 있네요. 간병비 하루 요금. 네. 이렇게 자세하게 환자 유형에 따라서 간병비의 차등이 있고, 또 여기에 간병해주는 분들의 식사 제공 요건도 있고, 또 여기 보면 남자 간병사는 조금 더 비용을 더 내야 된다. 또 심지어는 환자가 체중이 많이 나가면 간병비를 협의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또 조항도 있고요. 이렇다 보니 다 이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간병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잊을만 하면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죠. 간병 지옥이니 간병 파산이니. 네. 월 450만 원 간병비에 허리가 휜다. 간병 지옥 해결. 재정이 관건. 이런 신문 제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소제목, 부제를 보니까 하루 15만 원 줘도 간병인을 구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웃돈 요구가 다반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데는 12만 원, 13만 원, 플러스 5천 원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항목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더 달라. 이런 요구가 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간병 지옥 이런 또 아주 별로 입에 담고 싶지 않은 표현들이 나오고, 간병비가 중산층의 월 소득의 60%를 간병비로 쓰게 되는 일들이 있다. 이런 신문 기사가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통계청에서 나온 건데요. 보시면은 중위소득, 네, 이게 이제 노인 가구는 소득이 뚝 떨어졌죠. 그래서 40대 가구의 그 소득하고 비교했을 때 월 평균 간병비가 약 60%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뭐 어떻게든지 앞으로 돌봐주는 돌봄 제공자의 수가 늘어난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20년 후에도 수요 대비 이 돌봄 제공자가 뭐 약 30% 정도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앞으로 돌봄 제공자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영상에서 일본의 그 요양원처럼 한번 방송을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는 참 젊은 분들이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정말 차근차근 이렇게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정말 기다려주면서 또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제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돌봄 제공자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앞으로 문제고, 또 어려운 직업이지만 지금처럼 비용을 너무 많이 지불하게 되면 가족들의 경제 생활이 안 돼서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나라에서도 이런 돌봄 서비스의 임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또 이런 거를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안하고 있는 거를 보면 고용 그 허가제를 조금 더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업에서는
다른 업종하고 다르게 최저임금에 차등을 적용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돌봄 제공자를 필요한 사람이 사적으로 계약해서 고용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까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아니죠.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에서는 이미 외국인 돌봄 서비스 돌봄 제공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분들 외국인들의 노동자 임금은 시간당 3,000원이 안 되네요. 근데 지금 우리 가사도우미나 아니면 간병인들 요양보호사 임금이 14,000원, 10,000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외국인 가사도우미뿐만이 아니라 돌봄 제공자 이분들을 외국에서 오는 분들을 이제 활동하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과 동시에 지금 이미 이제 국내에 그 돌봄 제공자분들 즉 요양보호사나 간병인들의 지금 그 임금 올라가 있는 임금을 어떻게 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조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향후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나라가 나서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 이런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크게는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을 통합해서 제공하는 그런 걸 하겠다. 이거는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양병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요양원 얘기를 주로 했는데요. 요양병원에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간병인들을 각자가 알아서 써야 되죠. 그래서 간병인들을 그 간병비를 어떻게 조금 더 부담을 덜어줄 거냐. 그래서 요양병원의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이제 제도화 해보겠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범 사업을 하는데요. 요양병원 정말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숫자의 요양병원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계획은 27년에 전체적으로 본 사업으로 한다는데 알 수가 없고요. 세 번째는 간병 서비스의 품질 제고. 이건 그러니까 간병하시는 분들의 퀄리티 컨트롤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앞선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해서 이 간병에 이용해 보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까 집에서 죽겠습니다라는 이제 영상 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마지막을 어디서 보내느냐는 물론 개개인의 선택입니다만 앞으로는 집에서 마지막을 보낼 수 있게 돼야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가족을 보지 못한 채 마지막을 보내다가 죽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집에서도 얼마든지 마지막을 보낼 수 있고 집에서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도 집에서, 즉 집이라는 게 그 이제 당사자가 살던 지역에서 병원에서 이어서 의료, 간호, 돌봄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세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료, 간호, 돌봄을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하겠다는 게 나라의 정책이에요. 이게 무엇인가?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 지금 아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고 계시네요. 일본 할머니 할아버지신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머니가 위암 말기인데 집에 있고 싶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봐주겠다. 약속이 돼서 할아버지가 식사를 다 만들어서 매일 할머니랑 이렇게 식사를 하십니다. 할아버지도 무릎이 아프고 여기저기 삐걱거리지만
할머니가 너무 명랑하셔요. 그리고 통증도 없이 뭐 통증이 있어도 잘 조절하면서 지내시는데요. 그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할머니가 지금 아주 뒤에서 보이지만 미소를 띠고 계시고요. 앞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집에 계시는데, 즉 의사와 간호사가 집으로 와주는 겁니다. 이게 일본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작년부터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해서 재택의료센터 지정을 받은 의원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집으로 가서 여러 진료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점점점 그런 센터의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사실 이제 최근에 이런 의료 사태가 발생해서 이게 조금 더 진행이 잘 돼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뭐 전공의, 대학병원, 또 개원가 모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재택의료를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젊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을 한번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학생들 가르치고 최첨단 의료를 수행하고 있었던 우리 의과대학 동창들이 나이 들어서 퇴직 후에 한번 저런 일을 해보자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만든 병원이 서울 36의원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36회 졸업생들이 중심이 됐습니다. 36회 졸업생이라 하면 76년에 의대 입학해서 1982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 진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왕진, 방문진료, 재택의료. 이게 뭐지? 그러실 텐데요. 왕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되기 전에는 모든 병원들이 환자가 좀 와주세요 그러면 동네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이 시간을 내서 가방을 들고 집으로 가서 봐주는 일이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의료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모든 의료 행위는 의료기관 안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왕진 진료하는 게, 가서 진료하는 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부활이 돼서 이제 최근에는 환자가 요청하면 집으로 가서, 거주지로 가서 진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어들이 조금 이제 색다른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요. 왕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선생님 어떤 이유에든지 저희 집으로 와서 좀 환자를 봐주세요 이럴 때 가서 봐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문 진료는 나라에서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하면 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뭐 수술하고 퇴원해서 다시 병원에 가기 힘든 분, 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노쇠하고 약해지고 병이 있어서 자기 발로는 병원에 가기 힘들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방문해서 진료하는 거를 우리가 방문 진료 그러고요. 재택의료 그러면 이거는 방문 진료와 더불어서 돌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꼭 같이 이 환자의 생활 환경, 주거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지금 우리나라 돌봄 서비스가 아주 잘 되고 있으니까 연계해 주는 일까지 하는 것을 재택의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 나와 있는 저희 서울 36, 제가 36으로 읽지 않고 36으로 읽습니다. 서울의대 36회 졸업생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의원이라서 좀 번거롭지만 36이라고 읽고 있는데요. 서울 36clinic.com 홈페이지가 있고요. 또 이메일도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요 이메일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답도 드리고 의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문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다 1차 의료기관이에요.
요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서울 36 의원처럼 외래 진료 없이 방문 진료만 하는 그런 곳이 있고요. 외래 진료도 하면서 방문 진료를 병행하는 그런 병원도 있고, 또 방문 진료 전담 의사를 따로 두어서 이제 원장 선생님은 외래도 보시고 방문 진료 전담 의사는 방문 진료만 하는 이런 병원도 있고, 또 간호센터를 두고 아주 규모 있게 하시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필요한 환자가 있는, 살고 있는 곳으로 의료진, 의사, 간호사, 그리고 더불어 사회복지사가 찾아간다는 겁니다. 거주지를 방문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는 줄을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네. 그리고 이런 진료를 하고 있는 저희는 그 필요로 하는 환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왕진한다, 또 방문진료한다, 재택의료한다, 이런 것들을 꼭 알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나라에서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요. 국가에서 감히 홍보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 이런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들은 너무 많은데 만약에 전부 이런 방문 진료를 요청하게 되면 보험 재정이 흔들거릴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나서서 이 방문 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야 집에서 혼자 죽고, 혼자 늙고 혼자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일본 의사 선생님 보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데 그런 요청을 하시면 이 나라에서 정한 수가를 모두 100%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거동이 불편한 경우를 우선으로 진료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마비, 또 수술 직후에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 말기 암 환자라든지 말기 질환 환자, 그리고 이 이 목에다 이제 숨을 쉴 수 없어서 여기 이제 트라케오스톰이라고 하죠. 기관지 절제술을 했다든지 또는 위루를 했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교체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 그 다음에 치매라든지 파킨슨 디지즈라든지 이런 신경계 퇴행성 질환 환자들은 정말 환자 한 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약을 타올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가족들이 대리 처방을 받고 있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욕창이 심한 분들, 또 장애 환자들, 이런 분들은 대상자가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처음 진료하는 경우도 저희가 가서 일단 의사 선생님들이 상태를 보고 이분은 그대로 우리가 진료를 집에서 할 수 있을지, 또는 아니요,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가셔야 된다고 의견을 얼마든지 드리면서 진료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의사 간호사가 저렇게 청진기 들고 혈압계 들고 와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처방, 지금 병원에서 처방 받고 계신 것들 처방도 해드릴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그 관 같은 것들을 관리하고 그럴 수가 있고요. 또 각종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뭐 타액 검사, 기본적인 검사 다 할 수 있습니다. 검체를 채취하는 일까지 하고 나면 다양한 검사 의뢰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사실 저희가 병원에서 환자 댁으로 나가 보니까 돌보고 있는 가족들하고 저희 선생님들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가족들이 답답했던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뭐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숨통을 튀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문 진료가 그냥 그냥 간단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1차 의료기관에서 받고 계시는 의료 서비스를 모두 집에서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어려운 점은 진료 시간을 일정하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가서 환자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20분도 지나고 30분도 지나고 1시간도 되고, 그리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 환자를 보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소요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방문 진료의 애로점인데요. 여기에 이제 초음파라든지요, 또는 흉부 X선까지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이 이동식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뭐 폐렴 환자도 진단이 가능하고, 또 치료하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집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의료를 받으실 수 있다. 그러면 수가가 얼마 되느냐, 항상 그게 궁금들 하셔요. 올해는 약 16만 원 정도 됩니다.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검사, 혈액 검사까지 포함해서 그 수가를 가지고 본인 부담금이 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16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약 49,000원, 5만 원 돈이 방문 진료했을 때 본인이 내야 되는 돈이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분들은 5 내지 10%, 그러니까 한 16,000원, 또 8,000원 이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2명 이상이 환자 한 분을 엘리베이터도 없는 연립주택에서 아래로 모시고 와서 119나 뭐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에 모시고 가는 그 시간과 비용을 생각한다면 정말 뭐 이건 돈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일단 아시고 정말 필요한 분들은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비욘디 스튜디오가 강남구예요. 그래서 또 저희도 강남구에 있기 때문에 한번 강남구에 방문 진료하는 병원들을 찾아봤습니다. 나라에 저희가 방문 진료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해 놔야 가능합니다. 아무 병원이나 하질 않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17군데가 있습니다. 17군데 중에 실제로 거기 의사 선생님들이 연락을 받고 환자를 봐주시는 곳은 현재 5군데입니다. 다른 의원들은 방문 진료를 할 뜻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실제로 하고 계시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문 진료를 하기로 하기로 신청해 놓은 병원 중에 나라에서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활동을 보고 작년부터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28군데를 지정했고요. 올해는 여기 있는 것처럼 82군데를 전국에 지정을 했는데 서울에 지금 19군데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재택의료센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사회복지사가 함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단순한 방문 진료보다 더 그 대상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잘 좀 채워드릴 수가 있는데요. 강남구에는 정말 다행히도 2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병원을 처음에 종로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번 6월 달에 강남구로 이전을 하면서 강남구 재택의료센터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의 지자체가 여러 개인데 이 재택의료센터가 없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잘 활용하시면 집에서도 편안하게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저희가 지금 방문하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독거세요. 즉 혼자 계십니다. 뭐 이유는 많습니다. 이혼해서 자녀들이 외국에 살아서 뭐 그런 이유로 독거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지내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병원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시려면 심평원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긴데요. 그냥 심평원을 한번 쳐보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홈페이지에서 찾으시면 내가 사는 지역에 어느 병원이 방문 진료를 한다고 되어 있나, 또 그 병원들에 전화하셔서 진료를 요청해 보시고,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저희 병원 같은 데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사이에 이제 글이 하나 올라왔네요. 교수님, 저는 57세 여성인데 몇 년 전부터 친구나 지인들이 부모님께서 대부분 등급을 받으시고 요양병원, 요양원에 가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많이 접하다 보니 제 노후도 걱정이 됩니다. 못 움직이면 어떨까요? 네. 집에 있는 경우는 겨우 없겠죠. 그랬는데요. 이거는 사실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영상에 나오시는 우리 일본의 여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본은 저희보다 한 20년 먼저 고령화 사회가 계속 이제 이렇게 고령화가 되면서, 그리고 또 저희하고 문화가 달라서 일본은 일찍이 그 자녀들하고 별도로 사시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노인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자기 그 가치관, 죽음관, 노후관,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가족을 생각하고 자녀들 생각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결국은 나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은 심평원에 들어가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쭉 넣어놨는데요. 한번 그렇게 보시고요. 혼자 어려울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은 되시겠지만, 저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내가 혼자 되고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더라도 이 사회 인프라가 잘 되면 그걸 활용하시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우리나라 돌봄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방문 진료를 다니고 등급을 받기 위해서 의사 소견서를 집에서 이제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저희가 가서 의사 소견서도 발급을 해드리면 그 의사 소견서를 내야지 등급을 받으시는데요. 그걸 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해 보면 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 제도를 활용할 줄을 몰라서, 뭐가 있는지 몰라서 이용 못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런저런 제도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거를 저도 그렇게 다니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나중에 저한테 잘 이제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혼자가 돼도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지금 그 틀이 잡혀 있는 우리 복지 제도를, 돌봄 제도를 100%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과 내가 필요한 것을 어디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의논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또 그런 공적인 시스템 말고 우리 이제 사적인 민간에서도 이제부터는 뭐라고 할까요? 자원을 우리 스스로 잘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즉 자원봉사자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스스로 나이 들었을 때 어떻게 지내는 게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이 22번째 시간에 어디서 죽는 게 좋을까 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때는 중점적으로 그 마지막 시간을 얘기하느라고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시점보다는 이보다 조금 앞선
노후의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에도 제가 이 책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저자인 우에노 지즈코 선생님은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여성학, 또 뭐 여러 가지 사회학 이런 것들로 목소리를 높이던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 스스로가 나도 나이 들고 이제 늙어가고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 카드가 한 10개쯤 되더라고요. 이런 분이니까 자연스럽게 늙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일본 사회에서는 혼자 죽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조금 더 한 발 나가서 집에서 혼자 죽는 거를 본인은 권한다라면서 책을 쓰신 겁니다. 조금 제목이 좀 거북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선택권, 내 의사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 그러려면 내 뜻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뜻이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다른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거니까요. 우리 모두 나의 모습, 나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내 철학, 내 관을 세우자. 이런 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노인이 혼자 있으면 불쌍하다. 네. 또 부모를 혼자 두는 건 자식들한테는 불효다. 이런 이제 사회적 인식. 그리고 혼자 있는 노인이라면 집에 있을 수는 없고 병원이나 시설에 가야 된다. 이런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뭐 반드시 그래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도 어디에서 자신이 마지막을 보낼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은 노인들이여 자립하자. 그리고 사는 방식도 죽는 방식도 스스로 정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사실은 삶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젊을 때, 어릴 때, 젊을 때 또 막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시기에도 모든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지 해 버릇해야 이 마지막 시간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다큐멘터리 꼭 보시기를 권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게 오늘 27번째 이제 방송인데요. 웬만한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 좀 건드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쉬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한 얘기가 뭔지 좀 생각을 해볼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꼭 듣고 싶은 얘기, 나누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까 제가 서울 36의원 이메일 서울36클리닉 gmail 그리로 메일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비욘디를 통해서나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이 방송을 하고 있는 동안에 곡기를 끊는다는 것, 그 방송을 하고 나서는 몇 분이 직접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이제 부모님 모시고 있는데 곡기를 끊는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전화도 주셨고요. 또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는 전화도 주셨어요. 간병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나올 수가 없다. 정말 어떻게 내가 지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도 주셨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에서 외래를 보지 않고 환자를 찾아가는 의원을 저희 친구들이랑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연락 주시면 그런 뭐 상담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비욘디에서 여러분 뵙는 거는 잠시 쉬고 조금 더 좋은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27개는 따로 여러분들이 어렵게 찾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비욘디에서
이렇게 별도로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늘 나이 들고 마지막 시간을 맞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들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